안녕하세요. 저는 그 TMV 어드바이저의 최방훈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은퇴 설계에 관한 각종 금융상품과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인생은 설레임인가요? 아니면 걱정스러움인가요? 저는 그 은퇴 예정자분들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이런 질문들을 드리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한 4분의 3 정도? 75% 정도는 걱정스럽다라고 답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스러움의 그 이유를 쫓아가 보다 보면요. 가장 밑바닥에는 항상 돈과 관련된 문제가 걸려있다라는 것이죠. 돈과 관련된 문제를 떠나서 은퇴 설계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은퇴 후의 삶은 돈이 준비만 된다면 좀 더 넉넉하고 행복한 여유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들을 갖고 있죠.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걱정스러움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은퇴 설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예정자분들을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만나보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특성들을 보면요. 사실 평생 부모 부양하고 자녀 뒷바라지로 평생 고생해 오신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의 타성에 젖어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가족 부양에 힘쓰다 보니까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잃고 살아오시는 세대들이죠. 그리고 또 남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자아를 어쩌면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착각 속에서 빠져 사는 서글픈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쁘게 살아온 날들 속에서 묻혀버린 단절된 가족 간의 대화와 꿈들, 가족 간의 대화도 굉장히 단절돼 있어가지고요.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좀 서글프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퇴직의 설레임과 또 막연한 불안감까지 닥쳐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고생한 만큼 비교적 상대적으로 자산 축적도 많이 해오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을 갖고 계시죠. 이러한 불안감들을 보면요. 은퇴 이후에 불안한 은퇴 이후에 소득은 줄고 지출은 줄지 않고 이러한 생활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 다양한 형태들을 이 반응들을 보이시게 되는데요. 퇴직 이후에 2년 정도, 3년 정도 처음에 은퇴 직후에는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여행들이나 또 동호인 모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즐겁게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들조차도 사실 실제 만나보면요. 2년 정도 은퇴 생활한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실 2년 정도 여행하고 나면 더 이상 즐거움도 사실 계속 지속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불안감만 커지게 됩니다.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투자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봐야 되지는 않을까. 혹은 극단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를 보인다든가 굉장히 양극화적인 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게 되죠. 그러다 보면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돈과 관련된 조급함이나 불안함으로 인해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행복 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금융상품의 선택에 있어서 오류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점점 더 불안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사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저는 좀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부의 축적 기간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누가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느냐에
문제만 남았다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부터 욕심을 내서 10%, 20% 수익을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의 남아있는 긴 30년 남짓한 은퇴 생활을 누가 더 잘 설계해서 행복지수를 높일 것이냐라는 쪽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금융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은퇴 예정자분들께서 저희에게 질문하는 것들은 거의 100이면 100,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은 수익률이 좋아지면 은퇴 이후의 생활의 이 행복지수 자체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그 막연한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데요. 수익률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질까? 이것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또는 투자 중에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진정 바라는 은퇴 생활은 무엇일까? 이런 측면으로 한번 먼저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돈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평생 하고 싶었지만 가족 부양하느라고 못해왔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명절이면 아이들이 찾아오고 또 손주 손녀들이 재롱을 피우고요. 그러한 삶들, 그리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맞이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노년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돈이나 투자라고 하는 또 금융상품들은요, 목표가 아니라 이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융상품, 똑같은 금융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선택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는 삶을 먼저 상상하시고 그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에 맞춰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불확실성 해소.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 뵌 많은 은퇴 예정자분들은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막연하게 필요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자금들이나 생각해 보십시오. 60세 은퇴에도 3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남아있죠. 30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돈들이 언제 바닥이 날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불안함에 떨면서 웬만큼 자산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마저도 이 손이 떨려서 돈을 못 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분들의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돈을 가지고도 불행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셔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투자 자산 위주의 사례인데요. 56세이시고 2년 후에 은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1명, 30세 여자분이고요. 남아있는 이벤트 자금으로는 이제 자녀 결혼 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은퇴 자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때문에 은퇴 예정자분들은요, 은퇴 후에 나한테 무슨 돈이 필요할까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언뜻 생각하시기에도 30년 정도의 은퇴 기간 동안 아이 결혼만 보내면 끝나겠습니까? 여행 자금도 있을 테고 자동차도 두어 번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조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대단히 많은 이벤트 자금들이 필요하겠죠. 현재 재무 상태를 잘 간략하게 보면요. 재무 목표 자금 자녀 결혼 자금으로 뭐 5천만 원 정도, 이게 1,000원 단위입니다. 5천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활용 가능한 자산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과 투자용 부동산을 합쳐서 전세 보증금을 뺐을 때 순자산 규모로 10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약 10억. 굉장히 많죠. 합산을 하면 20억 가까운 자산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펀드가 7억 남짓되고요. 저축, 보험, 연금 같은 것이 1억 정도. 채권 등 안전자산 1억 2천 정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보고 사실 여기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우리는 이쪽에 있는 목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이 목표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채워나가면서, 자, 이분이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뭐가 불안할까요? 앞으로 필요한 자금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준비된 자금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면 불안해 하셔야겠죠. 그런데 해결이 된다면 불안해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얼마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마의 자금들이 필요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까? 이분께서 이 상담을 의뢰하셨을 때 상담 의뢰하신 그 질문은 뭐였냐면 심플하게는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2년 뒤에 은퇴 예정인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시죠. 보십시오. 펀드가 7억이 넘습니다. 금융자산 중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신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 으쓱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죠.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뭘 기준으로 이분이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답을 내드릴까요? 물론 답은 없습니다만 비교적 근접한 답을 찾아보려고 이러한 단계, 4단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모든 사람들은요, 앞으로 내가 필요한 돈만큼 내가 착실하게 준비만 된다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돈이 마르지만 않는다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재무관리의 핵심 목표는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돈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목표인 것이고 마르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돈으로부터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에 대한 이 대략적인 계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점과 자금의 규모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자금으로 얼마 정도 준비됐는지, 이런 것들 해결 가능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준비되었는지 이 자금들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연령에 따른 자산 변동이 이게 몇 년 단위로 돈을 꺼내 썼을 때 나중에 돈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겠는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면 그 시점에 돈이 부족하겠는지 남겠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하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죠. 단계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분이 은퇴 이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진정 바라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3가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두 번째가 존재, 커뮤니티, 세 번째 돈입니다. 건강. 자, 지금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9년에서 10년 정도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죽기 전에 필연적으로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병치를 하면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년의 은퇴 생활 중에 10년을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기간을 누가 더 단축시키느냐에 따라서 은퇴 이후의 삶의 행복 지수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존재감이죠. 커뮤니티. 인간은 사실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존재감을 느낄 때 비로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 이후에 많은 분들이 때로는 만날 사람들이 없어서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하는데 정말 안쓰럽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활동. 은퇴 이후에 만날 수 있는 자기의 취미 활동이나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 이러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각종 커뮤니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그런데 돈에 관련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돈에 대한 준비는 크게 2가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일시금 형태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생활비 형태로 매달 연금 형태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시금 형태로 준비해야 되는 자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면 보험 및 의료비. 일단 건강 관련된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의료비는 사실 언제 얼만큼이 들어갈지 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검토입니다. 은퇴 예정인 분들의 보장성 보험에 대한 검토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현재 나와 있는 보험들은 10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100세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건요, 은퇴 이후에도
30년, 40년이라는 기간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보험이라는 것이 없이 의료비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아직도 30년, 40년을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을 또 대단히 과도하게 가져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적은 보험료로도 효과적인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보험, 보장성 보험에 대한 검토는 대단히 중요하죠.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검토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와 간병자금 이러한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의료비와 간병자금에 대한 것은 이 뒤에서 좀 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 자금들이 있죠. 재무 목표에 해당하는 것들인데요.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녀 결혼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아직 자녀들이 대학 자금이라든가 교육을 마치지 않았다면 교육 자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교체하거나 해외 여행을 가거나 혹은 본인이 취미 활동을 위해서 좀 더 배우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금들이 여기 이벤트 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시금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는 연금 형태로 준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생활비 산정에 대한 것은 워낙 중요한 부분인 만큼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죠. 돈과 관련된 것은 크게 이러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항목별로 이분께서는 얼마 정도를 준비하면 되겠는지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우선적으로 먼저 간병 및 이벤트 자금으로 일시금 형태로 필요한 자금이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목적 자금, 이벤트 자금은요, 향후 30년 이후 동안 30년 동안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녀 독립자금을 포함해서 2억 정도 현재 가치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 2억 정도를 여기로 배분한다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많아 보이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든 될 것 같습니다. 한 2억 정도, 20%. 이분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10억 중에 20%를 산정을 해봅니다. 두 번째, 간병자금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요. 간병자금에 대한 것은요, 3년 동안 고급 요양병원에 요양을 한다는 가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240만 원 정도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향후 이 고급 요양병원, 이 요양 시점은 나중에 사망하시기 직전 3년 정도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필요한 자금을 계산을 해보면 현재 시점 가치로 약 한 6,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즉 각종 이벤트 자금과 간병 자금으로서 필요한 자금이 현재 시점에 2억 5천 정도 전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가장 큰 규모의 생활 자금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이분의 목표는 생활비가 월 400만 원입니다. 월 400만 원으로서 현재 준비 자금은 공적 연금 등을 포함해서 120만 원 정도 현재 가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 자금은 400에서 120을 뺀 280만 원이 될 것이고요. 필요 기간은 은퇴 이후에 28년 정도로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필요 시점은 퇴직 시점인 2년 후가 될 것이고요. 물가 상승률과 예적금 이자율 등을 감안해서 현재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봤더니 대략 7억 8천 정도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어찌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부족 자금 280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후에 물가 상승분을 다 감안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이 자금이 7억 8천 정도. 결국 앞서 같이 계산했던 이벤트 자금, 일시금 등과 포함을 해서 다 합산을 해보면 약 10억 5천만 원 정도의 필요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요한 자금을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목적 자금, 이벤트 자금으로 2억. 이 자금은 10년 이내에 필요할 확률들이 굉장히 높죠. 물론 10년 이후에도 필요합니다만 10년 이내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녀 독립자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전체 총 필요한 자금이 약 20% 전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간병자금 등 예비비는 약 6,500만 원, 6%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7억 8천, 퇴직 후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7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총 합산 금액이 약 10억 내외이기 때문에 배분 형태를 보시면 10억 중에 약 7억 5천 정도가 은퇴 후 생활비 쪽으로 배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들이 약 한 25%가
일시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펀드가 76%입니다. 그리고 저축, 보험, 연금 등이 10% 정도, 그리고 채권이 13%가 준비되고 있죠. 뭔가 앞서 필요한 자금과 현재 준비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형태를 보시면 뭔가 약간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정리가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뭐가 좀 어색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개선의 여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분의 경우는요, 월 저축여력이 퇴직 전까지 지금 90만 원 정도 미만인데 월 610만 원을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매월 마이너스 520만 원, 52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면서 실질적으로는 펀드를 환매해서 펀드가 마이너스가 되건 플러스가 되건 펀드를 환매해서 매달 마이너스 520만 원을 더 꺼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일시금을 깨서 적금 형식으로 이 불입을 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저축 투자 방법은 아닌 것이죠. 이를테면 예금을 꺼내서 적금을 가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산이 규모가 크고 자산의 형태가 복잡할 경우에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앞으로 필요한 자금들을 연차별로 꺼내 쓰게 되면 도대체 이 금융자산이 언제 바닥이 나는지 한번 현금 흐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60세에 수령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월 생활비를 현재가치 40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독립자금을 5천만 원으로 잡았고요. 대신 기타 이벤트 자금, 장기간병 자금 및 이벤트 자금 이런 것들은 아예 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녀 독립자금과 생활비 400만 원만 꺼내 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부동산은 그냥 처분하지 않고 묶어둔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금융자산 전체에 대해서 4.5%로 총 수익률 4.5% 복리로 운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세후 투자 수익률입니다. 이 금융자산 10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억이라고 하는 금융자산이 83세 전후의 금융자산은 바닥이 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현재가치 400만 원이라고 하는 생활비 이거의 무서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활비 400만 원씩 꺼내 쓰는 것이 물가 상승까지 감안할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 펀드가 7억이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7억 정도 되면요. 한 달에 몇백만 원 꺼내 쓴다고 해서 이 돈이 그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안 듭니다. 이 돈이 뭐 언제 줄어들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는 2008년대 금융위기 때 1년 만에 마이너스 30% 40%를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그 펀드 자산이 급격하게 20, 30%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순식간에 바닥이 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더불어서 이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거주형 부동산은 놔두고요. 투자형 부동산으로 놔두고 있었던 목돈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처분을 해서 그 돈을 꺼내서 금융자산화해서 쓴다는 것이죠. 대신 은퇴 후 월 생활비를 지금 생각했던 400만 원보다는 약간 낮추도록 합니다. 20%를 낮추게 되면 80% 즉 월 320만 원 전후로 되는 것이고요. 자녀 독립자금 5천만 원 그리고 자동차, 여행 등 이벤트 자금을 1억 원 정도를 추가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80세 전후 의료비는 현재가치 연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5년간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고요. 85세 이전에 3년간 간병자금을 또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 필요한 자금들을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금융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예, 85세 시점에도 금융자산이 15억 정도가 남게 되고요. 순자산은 20억이 넘게 계산이 됩니다. 모든 이벤트 자금도 꺼냈음에도 이렇게 되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상승률을 1%로 좀 낮춰놨고요. 금융자산은 4.5%로 이렇게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전체 자산의 크기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은퇴 생활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은퇴 이후에는 금융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삶의 수준, 삶의 질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전자의 경우와 이 후자의 경우에 생활 수준은, 삶의 행복 지수는 급격하게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상승률이 더 높다면 순자산의 크기는 물론 전자의 경우 더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순자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정리와 대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자금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것들 한번 나란히 한번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은퇴 후 생활비 75%, 그리고 펀드가 76%입니다. 현재 금융자산과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을 2년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셔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처분이 단기간 내 안 되신다면 어쨌든 향후 몇 년 동안 부동산 처분을 진행하셔서 부족한 자금들을 이쪽으로 금융자산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 근간으로 해서 금융상품을, 이 자금을 먼저 배분을 하고요. 목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최종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필요 시점은 2년 후부터입니다. 상품 활용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보험사의 즉시 연금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증권사의 월 지급식 펀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부동산,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월세를 받는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은퇴 후 생활비, 생활자금을 메꿔주는 것이죠. 이 현재 시점 필요자금은 7억 원 내외인데요. 준비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까?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것은 약 목표 자금의 적어도 70% 정도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죽을 때까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준비하셔라. 그게 바로 부득이하게 이 은퇴 설계에서는요, 보험사의 상품들이 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퇴와 연결되어 있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단히 장기간 필요하다. 장기간 필요한 것은 결국은 비과세라든가 혹은 죽을 때까지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신형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금을 수령하다가 이 사망 시점이 오기도 전에 연금이 끊어져 버린다면 은퇴 생활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 보험 상품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산 형태로 은퇴 후 이 생활비 자금은 약 70% 정도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30%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기타 중단기 운용자금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약 40% 정도를 이쪽으로 배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자금 및 이벤트 자금이라든가 이런 중간에 필요한 자금들을 준비할 때는 해당되는 금융상품들, 이런 자금들이 이제 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할 수 있는 자금들이죠. 상품 활용은 일반 예적금이라든가 예금, 또 CMA, 그리고 주식형 펀드,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필요 시점은 10년 이내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10년 이후도 될 수 있고요. 현재 시점에 필요한 자금은 2억 원 내외이지만 좀 더 많이 배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운영하다가 부족한 자금을 이쪽으로 넘겨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중에 돈이, 모든 자금들이 이렇게 장기자금으로 묶여버리게 되면 가용한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안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 중에 약 50% 가까운 4억 8천 정도를 이쪽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펀드 비중은 지금처럼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현재 10억 정도에 10에서 20% 정도를 배분하시는 것이 좋겠다. 10에서 20% 정도 배분하시면
금융 상황이 급변해서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이분의 노후 생활에 아주 직결되거나 아주 굉장히 위험을 가중시켜나 할 정도의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 자금 및 장기 예비비 자금은 가급적이면 뭐 10년 이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약 6,500만 원 정도를 10년 이후에 활용할 것들을 대비해서 보험사의 일시납 형태 상품들을 활용하시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앞분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는 각각의 자금들을 배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현재 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요, 향후에 필요한 자금들을 미리 계산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나눠보시게 되면 조금씩 선명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비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운영을 해가다가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은 연금 설계에 대한 것인데요. 은퇴 자금 설계에 있어서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연금 설계에 해당합니다. 은퇴 생활의 행복 지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설계인데요. 생활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은퇴 후 이 생활에 대한 행복 지수, 만족 지수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은퇴 필요 자금의 거의 70% 이상이 되는 대단히 중대한 설계입니다. 생활비를 약간 줄이거나 늘리는 것에 따라서 은퇴 설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대단히 돈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자금에 대한, 즉 연금 설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조금 힌트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구매력과 생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뭐냐면 1인당 국민 총 생산이 8,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구매력이 높을수록, 즉 돈이 많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 만족도와 구매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일정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 이외에는 돈이 많다고 해서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권 당첨자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복권 당첨자들이 당첨된 초기에는 굉장히 행복했지만 당첨된 3에서 6개월 정도만 지나고 나면 당첨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는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삶의 혼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이 사례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생활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기본으로 생각하는 그 생활 수준 정도만 맞춰줄 수만 있다면 이 자금을 급격하게 높게 잡건 약간 낮게 잡건 이 생활의 행복지수와는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산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생활비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은퇴자금 설계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생활비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이 연금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조정을 만약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은퇴 생활 목표 자금을 10%만 줄인다면 이 효과가 얼마나 큰 효과일까?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10년 뒤, 20년 뒤에 은퇴 자금의 생활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삶의 지출 습관까지도 바꾸지 않으면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400만 원 쓰던 분이 은퇴 이후에 갑자기 200만 원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행복할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거꾸로 150만 원 쓰던 분이 200만 원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남겠죠. 대단히 여유로울 겁니다. 생활 수준의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소비 패턴과 이 지출 습관까지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오랜 기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은퇴 전부터 생활비 조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현재 나이 58세인 분이 2년 후에 은퇴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기대 연명은 90세라고 가정을 하고요. 현재 생활비가 400만 원인데요. 현재부터 생활비를 10% 줄인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절감 누르고 10% 줄이게 되면 현재 생활비에서 4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4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의 세이브 효과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점차 이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에 힘입어서 은퇴 이후에 목표 자금을 막연하게 300으로 잡았다가 10% 다운시킨 270만 원으로 목표 자금을 낮추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 30만 원을 절감한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일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전 후 은퇴 시점에 이 나머지 부족한 270만 원을 준비하는데 공적연금으로 35% 정도 약 100만 원이 준비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목표 자금을 300으로 잡을 때야 270으로 잡을 때 부족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300으로 잡았을 때는요. 2년 후에 6억 4,500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270으로 목표 산정을 했을 때는 5억 4천이 필요하게 됩니다. 10% 줄인 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약 1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절약한 돈으로 1,000만 원을 모았기 때문에 총 절감액은 약 1억 1천 정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금은 조정 후 필요 자금인 총 부족한 자금 대비 약 20%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10%의 생활비 목표를 낮추는 이 노력 하나만 가지고도요. 은퇴 자금 준비의 5분의 1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효과들을 보시고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상품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연금 형태의 상품들을 어떻게 선택할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선택은 어떨까? 매달 150에서 250, 300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폭의 차이로 돈이 들어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는 건 확실한데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선택입니다. 매월 180만 원씩 그냥 죽을 때까지 똑같은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연금 생활을 원하십니까? 예.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요. 안정적인 생활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훨씬 더 안정감을 주게 되고 생활의 만족, 행복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더 받는가라고 얼마를 더 받는, 평균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매월 200만 원씩 20년간 지급되는 연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매월 18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이 또한 연금 설계의 기본은 종신형 연금 설계로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근간해서 탁월한 금융상품, 은퇴 후에 선택해야 된 단 하나의 금융상품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선택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 위주의 사례는 한 가지 생각할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50대 후반 이 부부인데요. 이미 은퇴한 케이스인데 다양한 재무적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험도 전무하고 또 거주용 부동산도 필요하시고 또 자동차 교체라든가 자녀 결혼 자금들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은퇴 후 생활 자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재무 상태를 살짝 살펴보게 되면요. 월소득은 전혀 없으시고요. 금융자산은 퇴직금 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 월생활비는 300만 원인데 퇴직금 외 보유자산은 11억 정도 부동산으로 갖고 계십니다. 이 언뜻 보시면 순자산은 약 13억 정도 되시죠. 적지 않습니다. 3억 정도를 거주 비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10억 정도 금융자산이 남기 때문에 이 10억 정도의 자산이 남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월 생활비 300만 원 정도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죠. 그런데 11억이라는 자산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부동산에 묶여 있죠.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분의 해법은 부동산을 쪼개서 가용한 금융자산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물론 그런 사항들을 권해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대안들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으로 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억 7천 오피스텔 투자, 4억을 즉시연금, 4억 4천을 목적 자금으로 활용한다. 생활비 현금만 준비되면 이분의 노후 생활은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활비 마련, 두 가지 돈, 생활비 마련, 수익성 부동산, 즉시연금, 그리고 60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합산하게 되면 이분의 목표는 한 300만 원의 자금은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동산을 그냥 보유하는 결정으로 내리셨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은 당장 퇴직금 밖에는 가용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300만 원 꺼내 쓰는 것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이분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한 삶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자산은 많은데 굉장히 빈곤한 삶을 가져가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 관련 자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은퇴 예정자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은퇴 설계하고는 어찌 보면 무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굉장히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사례인데요. 방송에서 자녀 독립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청취자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이 답변은요, 이분은 뭘 원하셨냐면 어떻게 굴렸을 때, 운용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분이 진정으로 자녀 독립자금으로 좀 더 많은 자금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유일한 목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2억을 넘겨주면 안 되고 2억 5천을 넘겨주면 더 좋고 1억 8천은 안 됩니까? 과연 이분이 자녀분에게 독립자금을 주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자녀분이 그 돈을 가지고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도 갖지도 않고 그 뒤부터 그 돈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부모님이 더 줄 수 있는데 덜 줬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그러한 부모와 이 부모님께서 그런 자금들을 준비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나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좀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감사함을 알아서 때가 되면 부모님께 찾아와서 또 아이들 낳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부모 공경할 줄 알고 그러한 자식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자식에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돈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분께 답변 드릴 때 얼마를 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전을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은퇴 설계에 있어서는요 정말 이기적으로 설계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말들 있죠. 돈이 떨어지면요 자식들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가장 이기적으로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에게 독립자금을 배분하실 때는요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설계의 최종 목표를 잊지 말자. 은퇴 설계의 최종 목표가 뭐죠? 뭐였습니까? 은퇴 이후에 많은 분들이 10억 정도의 금융자산을 평생 모아오신 이 자금을 가지고요. 어디다 투자하면 30% 40% 더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들 하십니다. 그럼 그분께 제가 다시 여쭤보죠. 선생님, 수익 보면 뭐 하시려고요? 글쎄 아니, 자녀분들께 더 남겨주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애들은 돈 주게 되면 버릇 나빠져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냥 놀리기 뭐하니까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막연하게 투자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은퇴 설계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 정말 행복한 노년 생활입니다. 그 노년 생활을 마음속으로 그리고요. 그 그리는 것들을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불안함은 불확실성에서 온다. 기억하시죠? 예.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편하신 것이고, 불편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것이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 하시고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셔서 이제는 평생 고생하셨는데 은퇴 이후에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들을 구체적으로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기적인 설계를 하십시오. 이기적인 설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돈이 마르지 않도록 설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요, 안 됩니다. 예. 이기적으로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앞서 저희 그 강좌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설명드렸고요. 또 금융상품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식들, 금융에 대한 것들이나 관련 제도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은퇴 설계에 대한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설계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퇴 설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단계별로 4단계 기억하실 겁니다. 잠시 후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4단계를 기억하셔서, 한 단위, 하나씩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좀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0분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 그 막연한 은퇴 설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더 명확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 설계라고 하는 것이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향후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은퇴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요. 준비된 분들과 준비 안 된 분들의 은퇴 이후의 삶은 정말 대단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준비된 분들은 정말 가슴 벅찬 은퇴를 그리면서 굉장히 즐거워들 하시죠. 아직 은퇴 시기가 조금 많이 남으셨다라고 한다면요. 인생 2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좀 더 많은 시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셔야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인 노년 생활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까지 은퇴 관련에 대해서, 은퇴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각종 상품이나 그리고 또 제도에 대한 이해들 같이 하셔서, 오늘 살펴본 은퇴 설계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 방법들을 같이 한번 병행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슴 벅찬 은퇴 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정말 행복한 노년을 설계하시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